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판승철님, 이상원 선임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상원 선임 감사합니다. 입술이 야한 이상원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가셨으니까 이 내용 아마 밖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감사하답니다, 이상원님. 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 이제 2부 심층 인터뷰로 이어가 봐야 되겠죠. 자, 바로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에 컬이 더 생기네요. 아, 그러게요. 그때... 원래는 좀 풀려야 마땅한데. 그래요. 그때는 막 해서 그런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뭐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닌가 본데요? 근데 앵커님 여기가 네. 여기 색깔이 약간 좀 다르시네요. 이쪽 양옆 옆에 머리가 지금 보니까. 아, 그거 흰머리예요, 흰머리. 저 흰머리가 되게 많아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아, 그래요? 있어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조만간 염색할 겁니다. 머리만 갖고 와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과연 오늘 또 이렇게 아이템빨이죠. 방송은 아이템빨이죠.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카메라 돌려주실까요? 네, 오늘 우주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이게 뭐죠? 요거 이제 스페이스X의 펠콘 9이죠. 네. 이거 펠콘 1 아니에요? 1? 펠콘 1이요? 네. 펠콘 9. 펠콘 9이랑 펠콘 헤비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네. 펠콘 9. 헤비는 요 양옆에 두 개 더 있어요. 네네. 그게 더 무거운, 더 이제 많은 중량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맞죠. 네. 펠콘 헤비죠, 맞아요. 그래야지 세 개가 있죠. 맞습니다, 발사체가. 맞아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는 우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겠구나. 요새 한국도 뭐 우주 관련돼서 시끄럽잖아요. 만들고 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우주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되면서 관심이 좀 많이 떠났다. 확실히 이제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기술주 성장주랑 같이 분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져서 관심이 많이 없어지셨는데 이제 우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버진 갤럭틱에서 2부 그 이제 우주선 있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탁 떨어져 가지고 이제 관광하는 모선 말고요. 그 2부 모선이 이제 2부가 모선이고. 그게 이제 요번에 그 테스트 성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코로나 전에 이제 성공은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관광객들 받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이제 그 스타쉽도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이제 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는 이런 계획이 조금 다시 재개되는 거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SNS 보다가 스타쉽이 10km 상공까지 올랐다가 그걸 이제 그 회귀하는 안전하게 회귀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게 최근 영상 맞나요, 그게? 그럴 거예요 아마. 요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쏘는 거니까 이게 원래 재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있겠지만 실제로 우주선이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우주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시 귀환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공을 하면 실질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시 무르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주가들이 다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가 아닌 관점이라고 해도 좀 지켜볼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타쉽에 대해서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3월 달에 3월 9일인가에 론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좀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뉴스를 아무리 찾아도 그 후속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쪽에도 없고 한국 쪽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연기되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중으로 쏘면은 아마 성공을 하면 또 한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계속 스타쉽이 쏘고, 그러니까 시험 발사로 쏘고 제자리에 복귀하는 거, 돌아오는 거를 몇 번 했었는데 자꾸 불나고 막 이래갖고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10km인가를 제가 성공했다는 걸 보고 조만간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일단 지금 3월 9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약간 미뤄졌다.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후속 기사가 없는 거 봐서 그게 이제 뭐
잘못된 뉴스였는지 그거는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낮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 뉴스가. 그래서 실제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부장한테 혼난 거죠. 야, 너 이런 거 왜 사실 그러니까 확인 안 된 거. 예, 뭐 확인 안 됐는데 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마음에. 네, 혼난 거죠. 네. 근데 뭐 스페이스X 관련돼서 요새 한국에도 관련 주식들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좀 분위기가 많이 고조된 것 같은데 이 우주 산업이 규모가 이제 뭐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건데 뭐 이게 금액은 다 달라요. 뭐 UBS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까지 8천억 달러,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1조 1천억,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45년까지 2조 7천억, 뭐 이런 식으로 규모는 다 다르거든요.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 산업이 금방 좀 저희 눈앞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저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나사에서 개발하고 실험해서 운용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우주선 하면은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이제 변해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나사에서 이제 개발 단계에서 비용 보조, 실험 단계에서 비용 보조를 하고 나사 자체가 고객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페이스 X를 예를 들었는데, 민간 기업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 산업으로 로켓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 나오는 우리가 우주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이 우주 왕복선이잖아요. 저게 뭐였었죠? 우주 왕복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고요. 네네. 뭐 아틀란티스 뭐일 수도 있고 엔더보일 수도 있고, 제가 요거 자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주 왕복선을 떼왔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우주 왕복선은 아틀란티스호예요. 이게 2011년도에 마지막 비행을 하고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우주 산업 하면은 우주 왕복선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로켓 이런 쪽이 이제 우주 산업의 실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DARPA라고 있는 게 이제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이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뭐 지금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XS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하고 합병이 최근에 됐나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달에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의 선별을 하죠. 이제 입찰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인공위성이 고장 나면은 또 복구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그리고 10일 동안 마하 10의 속도로 10회 비행이 가능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 비행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고, 재활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4에서 2.3톤 정도는 적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비행 한 번에 500만 달러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달성이 가능한가 하는 이제 그 어떤 미션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달성한 기업들이 이제 입찰이 돼가지고 이런 개발이랑 실험 운용 단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보잉도 낙찰이 됐다 취소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다 입찰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사에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수송을 하는데 입찰을 걸었더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89,000달러. 근데 오비탈 ATK가 135,000달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서 우주 왕복선까지 뭐 이제 뭐 짐 같은 거 보내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입찰을 걸어가지고 민간 기업하고 나사랑 킬로그램당 얼마나 드는지를 이제 입찰을 걸었더니, 스페이스X는 89,000달러에 킬로그램당 보낼 수가 있고, 89,000. 오비탈 ATK는 135,000달러. 근데 나사 같은 경우에는 27만 달러 넘어가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랑 최근에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느냐 보면은, 이제 2020년부터 해서 굉장히 급격한 이제 그 가팔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인공위성이 계속 소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어의 법칙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뭐 가성비는 좋아지고 기술은 2배가 되고 뭐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고, 이런 이제 반도체에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사실 위성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작아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스쿨버스 하나의 크기 정도라고 했다면, 이게 토스터 크기까지도 떨어지고 지금은 루미큐브 정도로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 소형 위성 시대가 지금 좀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쪽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기상 관측이나 GPS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게 대부분 이제 그 저궤도에 좀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장기적인 어떤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계획은
이제 화성까지 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화성에 직접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몇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궤도 그림인데 보시면 지구를 중심으로 저궤도가 있고요. 중궤도가 있고 고궤도, 달궤도가 있잖아요. 이 달궤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태양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저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 저궤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주 밖으로 나가면은 국제우주정거장에 거쳐가지고 이제 급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달궤도로 가고 그럼 달에서 다시 이제 어떤 그래서 지금 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달이 화성으로 가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지금은 저궤도 좀 전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궤도도 이제 정지궤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지궤도는 그 위성하고 지구랑 자전하는 속도가 같아가지고 지구 내에서 보면은 정지궤도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정지궤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많은 위성들이 이제 저궤도에 떠 있고 요 빨간 주황색으로 저희는 점이 있잖아요. 요걸 칭동점이라고 해요. 요게 5개가 있어요. L1, L2, L3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게 총 5개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3개밖에 못 그렸는데 총 5개가 있거든요. 요 칭동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랑 달 사이의 중력 효과 때문에 서로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떠 있는 위성은 그 어떤 연료가 없어도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이 5군데의 칭동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지궤도에서 지구를 관측을 하면은 지구의 반 정도는 관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멀다 보니까. 네, 그러네. 그렇죠. 여기 GEO라고 하는 게 정지궤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MEO가 뭐 중궤도 이렇게 LEO가 이제 그 저희 저궤도인데 이 저궤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이제 면적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해상도라든지 이런 정밀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정지궤도에서 많은 면적 커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이제 그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궤도에서 촘촘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뭐 세틀라이트 컨스텔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촘촘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작은 지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말은 위성 은하수 정도 되겠네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성 은하수. 그렇죠. 그게 지금 스타링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스타링크가 지금 지구 전역에 12,000개의 위성을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3,800개인가 네, 뭐 어느 정도 띄웠다고 하고. 그래서 스타링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를 다 뒤덮겠다. 12,000개 위성으로. 그렇죠. 그건 다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5G 시대잖아요. 네. 6G 시대로 가면은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어떤 초연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인터넷 끊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건물 같은 사이에 가로막혀서 지상에 기지국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타링크 같이 위성에서 다 연결을 해서 쏴주는 경우에는 장애물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끊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좀 자세히 보여주는 게 요거는 이제 그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스타링크랑 GEO가 아까 정지궤도라고 했잖아요. 네.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이랑 저궤도 내에 있는 위성이랑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뭐 저궤도에 있는 위성이 지구랑 통신을 66번 왔다 갔다 할 때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은 통신을 한 번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빈도수가 더 높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로켓 발사를 뭐 얼마나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2022년도에 보면은 요 정도 발사를 했습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이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미국이 2022년도에 78개를 쐈고요. 그리고 중국이 61개로 쏴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뉴질랜드에서 쏜 9번도 사실 미국 기업이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요것과 치면은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소형 위성 발사 건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2025년도까지 급속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게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스페이스X에서 재활용 로켓을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형 위성도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재활용을 하면서 비용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쏘는 게 지금은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7,000개 이상이 이제 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다 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쏘려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 뭐 농기업, 농업기업 이런 곳들도 다 쏠려고 하고 막 뭐 온갖 기업들이 다 쏠려고 하더라고요. 농업 같은 경우가 더 필요하죠. 네네. 기상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그 중간 결론을 좀 잠깐 내려보자면 위성이 작아지고 있고 그래서 작아진 위성을 발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발사체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발사체 기업도 그렇고 위성을 만드는 기업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말씀하신 김에 이제 로켓 발사 쪽의 매출 예상을 보면은 이게 2030년까지 연평균 8%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에는 11.4, 그러니까 114억이니까 뭐 한 13조 원 정도 규모까지 로켓 발사 쪽의 매출은 이제 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위성 제조 같은 경우에도 매년 6% 정도씩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한 23, 4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랩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요. RKLB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소형 로켓 기업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이게 계속 자주 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는데 요 일렉트론 런치라고 하는 게 일렉트론이 이제 그 로켓랩이 보유를 하고 있는 소형 로켓이거든요. 저는 원자인 줄 알았어요. 원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건가? 네네. 어쨌든 이제 소형 로켓인데 이제 지금 최신 버전으로는 33번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155개를 지금 띄워놨어요. 발사를 해가지고. 근데 본인들이 아니라 이제 고객들 것까지 띄운 거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발사대를 3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이스X의 대항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불리는데 스페이스X 다음으로 이제 발사 빈도수가 가장 높은 그리고 누적 발사수가 사실 그 누적 발사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ULA라는 기업인데 그거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동사의 기술을 탑재한 이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총 1,700개가 지금 우주에 떠 있어요. 저궤도에. 그리고 이제 그 320kg까지 탑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우주국, 나사, 뭐 국가정찰국 이런 데랑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소형 로켓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팔콘 9이잖아요. 네. 팔콘 9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추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발사한 이후에 돌아오는 게 이 추진체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왕관 모양으로. 네네. 이게 뭐 그 돌아오는 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이게 열려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딱 쏴줘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형 로켓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소형 로켓은 이거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런 추진체라든지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쓰는 방법이 하이제킹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추진체를 그 헬리콥터로 낚아채는 거예요. 네네. 네, 이게 되게 어이없게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냉전 시대부터 쓰였던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 15일마다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 미국이 70% 넘게 매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은 이제 발사 쪽이 60%,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인공위성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운영을 하는 서비스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요게 한 40% 가까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사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경쟁사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제 발사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3분기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3번 정도 발사를 했어요. 근데 경쟁사가 이제 소형 로켓을 쏘는 경쟁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2위가 버진 오빗이거든요. 버진 네. 그룹에 있는. 근데 요게 4번 발사를 해가지고 사실 그 표본에서 굉장히 좀 벗어난. 그래서 격차가 확 벌어지는. 지금 보니까 사실 제가 로켓랩을 예전에 봤던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도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공부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상업 발사를 안 했던 기업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2년 지나니까 벌써 한 달에 몇 번 한다고요? 15번이요? 네. 아니요. 한 달에 30번이죠. 한 달에 30번. 그러니까 15일에 한 번씩. 15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네. 지금 한 달에 2번씩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 소형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그 무게, 우리가 얼마까지 이제 우주에 쏠 수 있다 이런 무게를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320km까지 우리 쏘겠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그 정도를 맞췄는데 버진 오빅 같은 경우에는 우리 500km를 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1km.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과대 광고를 좀 많이 했다. 근데 네. 버진 그룹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주선을 로켓이나 우주선을 이제 지상에서 쏘는 것들. 네. 그래서 지상에 이제 관측이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버진 오빅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쏘거든요. 하늘에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버진 오빅 같은 경우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발사하는 발사대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아무데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못 그럴 짓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발사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폭발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폭발한 파편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옆 나라랑 관계가 좋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괜찮겠죠. 양해를 구하고. 근데 관계가 더러워요. 그러면은 사실 뭐 외교적인 문제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라 이런 거 설치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이런 우주 관련돼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쪽에 발사대라 좀 이런데 기여도가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에서 쏘는 뭐 이런 방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발사를 많이 하는 건 결국 로켓랩이고 소형 로켓 쪽에서는. 소형 로켓 쪽에서는. 네. 요게 이제 로켓랩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소형 로켓인데 요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소형 로켓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뉴트론이라고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지금 뭐 출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로켓은 그냥 만들어 가지고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발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비를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그 장비부터 해가지고 갖춰지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는 거의 틀림없이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중형 로켓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요 그림 보시면은 밑에 이제 스페이스X의 그 펠콘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리 같은 게 다리 있네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저궤도에 쏠 수 있는 무게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펠콘 9이나 헤비 같은 경우에는 22,800kg, 그리고 63,800kg 해가지고 굉장히 대형이에요. 그래서 대형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우주에 쏘는 거고요. 스타쉽은 우리가 지금 10만 킬로인데 요게 이제 아직 상용화는 되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300kg, 뉴트론이 8,000kg입니다. 중형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ULA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27,200kg. 그래서 경쟁사들이 대부분 대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로켓랩은 어찌 보면은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니치 마켓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로켓 쪽에 집중을 해서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질랜드의 2곳 그리고 미국의 한 곳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뉴질랜드의 발사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뭐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에 있는데 이게 뭐 가장 아름다운 뭐 발사장으로 꼽힌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까지 들고 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물론 소형 위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그러게요. 운송하는 게 좀 어렵진 않을 텐데 사실 발사대가 저렇게 멀리 있으면은 문제는 거기까지 옮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어쨌든 그 과정은 제가 못 봤네요. 네. 뭐 투자 하이라이트를 몇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높은 신뢰도와 고객 충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누적 발사 건수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201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쐈죠. 네. 누적으로. 그리고 이제 ULA라고 하는 게 155건을 쐈습니다. 갑자기 좀 갑툭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하고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좀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누적 건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부터 해서 누적이 빠르게 된 거고 지금 로켓넷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발사까지도 안 했었었는데 최근에 33건으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발사를 성공한 반면에 ULA는 과거에 나사랑 같이 협업을 하던
이제 회사예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구글 유튜브가 자꾸 렉이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새로 고침하시거나 아니면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스템 문제는 아니고 그 구글의 어떤 시스템 문제로 좀 보입니다. 저희 뭐 방송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댓글창에도 이거 완전 천리안이냐 막 구글 정신 못 차림 뭐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막 이런 말씀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새로 고침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아 이거 구글에 좀 메시지를 보내야 되나 이거? 이래서 6G가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적에도 이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몸소 보여주네요, 구글이. 네. 자, 좀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 ULA라고 하는 게 그 얼라이언스드 뭐 런칭이에요. LE하든 런칭이에요. 그래서 발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USA라고 있었거든요. 우주 왕복선 만드는. 네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나사에서 201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주 왕복선 계획 끝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ULA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 건수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 옛날 거부터 다 합친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오래된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닌데 약간 공기업 느낌이 있는. 그래서 그렇죠. 재활용 로켓도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쟁자라고 치기가 조금 힘들다. 실질적으로는 스페이스X가 201건, 로켓랩이 30건 이걸로 보는 게 요걸로 맞겠네요. 좀 보는 게 맞는 것 그게 같아요.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소형 로켓 쪽에서는 버진 오빅 같은 경우로만 가도 4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보시면은 성공률이 스페이스X는 99%잖아요. 네. ULA가 99% 나오고 로켓랩이 9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위성을 기껏해가지고 만들어서 쐈는데 폭파해버리면 실패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뢰도를 좀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 저희가 이 시간 좀 많이 지나서 좀 결론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희가 로켓랩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발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보다가 요즘 워낙 우주항공 얘기하면은 사실 뒤통수 맞으신 분들 너무 많아갖고 이게 일단 감정이 격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로켓랩이 생각보다 많이 발사했네라는 것도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좀 이렇게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말면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이 좀 조용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50% 넘게 이제 주가 폭락을 해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 발사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스페이스X가 수요 많이 보겠죠. 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발사 건수가 다 취소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2021년도에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한 17% 정도 됐었는데 그 발사 건수가 다 취소가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스페이스X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수혜를 많이 받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도 쏴야 되고 이게 쉐어링이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당연히 비싸고 모든 기업들을 다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U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루 오리진이 2027년까지 뭐 거의 아도 찍었다 뭐 이런 정도로 그쪽에 많이 수요가 몰려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오면은 스페이스X 그 로켓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스페이스X는 이게 뭐 버스가 아니잖아요, 로켓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궤도에 갖다 꽂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가서 같은 곳에 우린 여기까지 갈 거야, 근데 여기서 내려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궤도에다가 안착시켜 놓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자체가 어찌 보면은 경쟁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상출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니까 3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번 발사는 다 내가 아도 찍을게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로켓랩이 최근에 이제 계속 그 M&A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위성 제조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을 좀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위성의 디자인부터 운용까지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마진이 높다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캐파가 확장되고 있는데 발사대도 이제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지난달까지 2군데였거든요. 네. 미국의 버지니아에서도 이제 발사 성공을 하면서 3군데로 좀 늘어 있는 상황이고, 뉴트론이 이제 내년에 나온다면 이제 그쪽에서 더 선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흑자는 아니죠?
예, 적자 기업이고요. 흑자는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발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흑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발사도 안 하는데 우리가 흑자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로켓랩이었습니다. 자, 우주가 사실 그 너무 사람들에게 거품이 끼었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품이 끼었다가 한 차례 호되게 당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우주 얘기만 하면 야 지금 그거 얘기할 때냐 AI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시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봐도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로 봐도 지금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